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기술주의 반등과 함께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애플이 3.8% 올랐고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2%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 가운데 기술주 섹터가 2.4%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기술주의 반등이 시장 반등을 이끌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 부양책 합의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3대 지수 모두 별로 좋지 못한, 쉽지 않은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월간 기준 4%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5%, 나스닥 지수는 약 7% 정도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날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됐는데 0.4% 증가해서 4개월 연속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였던 1.8% 증가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이게 아주 나쁜 구성만 있었던 건 아니었었는데요. 경기와 상관없이 주문이 들어가게 되는 군용항공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1.8% 정도 올라서 이 실제 기업 경기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에이미 베렛을 대법관으로 지명을 했죠. 또 대선 전까지 이 공식적인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얘기를 한 바람에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25일 뉴욕 증시에는 훈풍이 불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불안 속에서도 애플 등 주요 기술주들이 올라주며 주요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장 초반에는 불안한 흐름이 보였는데요. 코로나19 확산과 봉쇄 조치 강화로 인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감염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지금까지 미국 내 총 확진자 수는 700만 명에 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과 관련한 논란 또한 장 초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선 결과의 확정 지연과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예상된 모습입니다. 신규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기존보다 1조 달러가량 줄어든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양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너무 많다는 반응입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또한 혼재된 모습이었는데요. 상무부는 8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부터 넉 달 연속 증가하긴 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조사치인 1.8%보다는 부진한 모습이죠. 반면 기업의 투자 지표인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준은 전월 대비 1.8% 늘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어땠을까요? 장 초반에는 이렇듯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장중에 애플 등 핵심 기술 기업의 주가가 올라주면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이날 3.8%가량 급등했는데요. 주가가 단기 급락한 만큼 저점 매수 인식이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아이폰 12 출시를 앞두고 매수에 나설 좋은 타이밍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주 모두 2% 이상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기술주는 2.4%, 산업주 1.5% 상승했고요.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오르며 마감한 금요일 뉴욕 증시였는데 먼저 다우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하며 조금은 불안한 흐름 보였지만 장중에 상승폭을 키워나가며 1.34% 상승한 27,173포인트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애플 등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이죠. 2.26% 오른 1,913포인트 선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S&P 지수 보겠습니다. S&P 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 보이며 장중에 상승폭을 조금씩 꾸준히 키워나간 모습이죠. 1.6% 오른 3,298포인트 선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지만 그간의 낙폭을 회복하려면 조금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앞서 마감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개석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기술주 반등과 함께 상승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여전히 기술주의 흐름에 좀 좌우됐던 시장이었고요. 다만 이제 이틀째 기술주의 반등이 이어지면서 증시 전반도 좀 큰 힘을 받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아마존에 대해서 몇 안 되게 비관론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었던 IB에서 매수 쪽으로 좀 선회를 했죠. 그러면서 최근의 하락으로 매력적인 진입점이 형성됐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은 이 모건 스탠리에서 아이폰 12 출시를 앞둔 애플이 지금 주가가 20% 이상 정도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진입점이 형성됐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대형 기술주에 대한 이 시장 전반의 심리를 좀 반영하는 그런 코멘트 드린 것 같고요. 시장 전반에 이 같은 좀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결국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술주가 2.4%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면은 10개 업종이 모두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S&P 500 지수가 4주 연속으로 주간 기준으로는 좀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이 흐름이 좋아진 것은 또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0.6% 넘게 하락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라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심리가 확산이 된 거고요. 이로 인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도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금을 들고 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만약에 추가 부양책이 안 나오게 된다면 당장 내가 쓸 달러가 필요하니까요. 이에 따른 달러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금값은 하락했고요. 지난 금요일에 0.6% 넘게 하락했습니다. 1,864.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WTI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0.6% 정도 하락했는데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리비아가 최근 원유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 수출이 지난 9월에 급증했다는 분석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유가는 또 지난 금요일 0.6% 정도 하락했습니다. 40.04달러를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92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계속해서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어느새 94.58 중반대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상품 선물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내구재 주문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 실망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0.658%까지 내려간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죠. 최진수 팀장님 어떤 뉴스 들고 오셨을까요? 네, 지난주 말미에는 미국 증시가 그나마 좀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이고요. 9월 전체 성적도 지금 최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직은 좀 불안한 심리를 좀 대변할 만한 지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지난 한 주간 미국의 주식형 펀드에서 258억 달러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세 번째로 최대의 주간 유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116억 달러는 대형주 펀드에서 유출이 됐고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억 달러가 유출이 되면서 2019년 6월 이후에 최대 유출을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펀드 자금 흐름이 이 고점서 내려오는 9월의 장의 상황을 반영한다면서도 다만 대대적인 증시 약세장은 예상하지 않는다는 또 낙관론을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그 근거로는 이 여전한 미국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 그리고 지금 월가의 비이성적인, 그러니까 과도한 낙관론이 없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3월 말부터 가파르게 달려온 랠리가 9월에 주춤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투자 자금의 이탈도 좀 가속화되고는 있지만은 건강한 조정이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다만 연준과 의회로부터의 추가 통화 그리고 재정 부양책이 없이 곧바로 전고점에 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의 경계론도 여전히 또 제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줄여본다면 전반적인 강세로는 유지하면서도 경계 심리를 제시했다는 건데 그 말은 부양책이 안 나오게 된다면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JP모건에서 미국의 4분기 성장률 전망을 3.5%에서 2.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JP모건도 하향 조정을 단행한 것인데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사실은 가장 먼저 이 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그런 IB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이었죠. 4분기 성장률 전망을 5%에서 3%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건 스탠리도 자신들의 기본 매크로 시나리오에서 선제적인 재정 부양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주요 IB가 지금 모두 재정 부양 관련된 잡음을 이유로 자체적인 성장 전망에 좀 훼손을 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이를 두고 의회의 지금 무능력에 주요 IB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신물이 났다, 좀 이제 질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이제 미국 고용부에서 노동부에서 이제 고용 보고서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증시의 변동성도 여전할 것으로 보여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CNBC에서도 대선 토론과 그리고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담은 헤드라인을 또 싣기도 했습니다.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8월에 137만 명이었던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이번에는 100만 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기대치를 좀 낮춰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밖에 주택 지표라든지 아니면 ISM 제조업 PMI 등의 주요 지표가 이번 주에도 좀 본물을 이룰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양 좀 이 지연 자본과 관련해서 매크로 관련된 우려가 재부상할 가능성을 이번 주에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지금 29일 화요일에 대선 후보들 간의 첫 TV 토론이 이제 열립니다. 주말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코니 베럿 대법관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그런 뜻을 전했죠. 이렇게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대선 토론이 또 증시에 또 변동성을 높일 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에이미 베럿 대법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일정을 봤을 때 대선 직전까지 상원 표결을 통해서 공식적인 임명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법관은 보수 대 진보 6대 3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보수 성향의 법관이 많아지는 이 비율이 형성이 됩니다. 공화당 상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청문회와 상원 표결 등 일정을 고려하면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약 70일 정도 소요가 되겠지만 대선까지 38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빠르게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이제 일정을 살펴보자면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월 12일에는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10월 26일 주간에 표결을 통해서 대법관 임명
임명 절차를 확정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법관은 이제 그 대선 직전에 모든 절차가 다 완료가 돼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구조적으로는 민주당이 과연 이 그 대법관의 임명을 막을 수가 있느냐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인준 표결은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미국의 상원 구성을 보면 공화당이 53, 그리고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죠. 현재 공화당 측에서 한 2표 정도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51석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스스로도 혼자만으로도 대법관의 임명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대법관 임명을 막을 수가 없어서 대법관이 아닌 다른 뭐 추가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슈를 들어서 이 공화당 간의 어떤 정치적인 불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건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혹시라도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대법관 임명 강행이 재정부양 협상에 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감정 싸움이 재정부양에 대한 합의를 굉장히 좀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베렛 대법관 임명과 관련을 해서도 CNN 비즈니스 같은 외신에서는 굉장히 또 이 방해를 줄 상황이다. 재정 부양 이 협상에 이 방해를 줄 상황이다라고 이미 좀 제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대선 자체의 불확실성을 높일 요인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선 결과가 대법원에 가야 해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베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한 그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불복할 수 있다는 그 리스크를 다시 한번 좀 자극하는 이슈로 해석될 그런 여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대법관의 임명이 뭐 옳고 그르다 가타부타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현재의 어떤 증시의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분명한 악재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반도체 굴기를 꿈꾸는 중국이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관해서 추가 제재안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미국 상무부는 미국 컴퓨터칩 제조 회사들에게 향후 SMIC와 이 자회사들에게 특정 기술을 수출하려면 그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라는 통지를 내렸습니다. 중국의 최대 통신업체인 화웨이에 이어서 1위 기업인 이 파운드리 업체 SMIC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칩 제조에 들어가는 미국 부품을 좀 관리를 하며 장비 등에 대한 접근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상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끊겠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최근까지 중국 당국은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86조 원을 쏟아부어서 키워오던 이 반도체 산업이 따라서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을 제재함과 동시에 자국 기업의 개발, 생산 능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9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또 반면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설계 분야가 최강인 반면에 생산 능력이 조금 취약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로써 중국 반도체 기업 때리기와 미국 반도체 기업 제휴치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기술 패권을 다시 한번 견고히 다지겠다는 미국의 그런 방안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이 악화하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및 파운드리 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런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규제들이 미국 기업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이게 9월 초에 나왔던 그런 기사였죠. 근데 이번에 현실화가 된 그런 셈이 될 텐데 일단은 SMIC의 최대 고객은 화웨이입니다. 매출 비중이 한 18.7%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화웨이의 직격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년의 이런 제재와 관련을 해서 이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라는 그런 기관에서는 화웨이의 내년 스마트폰 점유율이 4.3%까지 떨어질 것이다. 올해 대비해서 10%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그 SMIC의 다음 고객이 퀄컴입니다. 매출 비중이 한 8.6% 정도 되고요. 브로드컴 등의 미국 기업들도 고객사기 때문에 수급 차질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SMIC의 장비를 좀 납품하는 미국의 장비주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은 아니지만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SML 같은 이 장비주에 대한 타격도 예상이 됩니다.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SMIC 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미미하지만은 결국은 심리적 측면에서의 좀 타격을 걱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물론 이 국내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좀 영향을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삼성이 최근에 퀄컴의 저가형 칩도 그렇고 그리고 주력 칩도 이 수주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는 IBM과 엔비디아로부터도 수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와 무관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미국 FAA 청장이 보잉의 737 맥스를 직접 시험 비행할 것이라는 보도에 이날 보잉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코스트코가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느린 디지털화에도 매출은 성장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직상장하는 팔란티어를 두고 짐 크레이머는 매수가 $10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잉이고요. 팀장님, 연방항공청장이 직접 737 맥스를 시험 운행한다고요? 좀 놀라운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잉이 1년 반 넘게 지금 운항 중단 중인 737 맥스 운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무려 6.8%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오후장 늦게 전해진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서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스티브 딕슨 청장이 내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737 맥스를 직접 시험 비행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한 그런 덕분이었습니다. 민간항공사 조종사 출신인 딕슨 청장 같은 경우에는요. 737 맥스를 직접 이 시험 운항을 하고 그리고 FAA 기술 담당 인력과 그 결과를 좀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운항 재개 전에 이렇게 청장이 직접 이 비행기를 모는 것은 물론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딕슨 청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자신이 직접 몰아보기 전까지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기 가족들을 태울 수 있기 전까지는 운항 재개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FAA에서는 딕슨 청장 등이 이번 주에 시애틀에서 관련 트레이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로이터에서는 운항 재개의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이번 행보를 좀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보잉의 737 맥스가 운항 재개하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소식인데 그렇다면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번에 FAA 청장이 시험 비행을 하는 그런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11일에 유럽 당국과의 첫 시험 비행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부터 평가에 돌입을 했었거든요. 로이터에 따르면은 지난주에 FAA가 캐나다와 유럽 그리고 브라질 당국 등과 합동운영평가위원회, 그러니까 JOEB를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JOEB의 결과를 포함해서 FAA의 또 운항기준 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FSB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고서 초안을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근시일 내에 발간을 할 예정이고 이거는 공청 과정을 위해서 이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즉 공청과 그리고 FAA 청장의 시험 비행이 맞물려 좀 이뤄지는 셈이 될 텐데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기술자문위원회와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네, 이미 여러 차례 사실 운항이 미뤄지면서 시장도 좀 지친 상황입니다. 최근 이 보잉과 관련한 투자 의견은 어떤가요? 일단은 FAA 청장의 시험 비행 초읽기나 아니면은 남은 과정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 초부터 운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번번이 좀 미끄러진 바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좀 겹치면서 시장도 굉장히 좀 지친 그런 피로감이 상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또 제시됐던 투자 의견을 보면은 기대감도 아직은 조금 남아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울프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는 최근에 보잉에 대해서 매도에서 중립으로 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4분기에 운항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쳤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737 맥스의 운항 재개와는 또 별개로 경기 회복 기대감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보잉의 엔진을 납품을 하는 레이시온 같은 기업에 대해서 강력 매수 의견을 좀 유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떤 이번이 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행 컬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에 코스트코의 주가는 약 1%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코스트코의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가 3.04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보다 약 20센트 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긍정적이었죠. 동일 매장 매출도 11.4% 성장해서 레피니티브의 집계 예상치
11.8% 상장을 웃도는 결과를 냈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91%,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자, 이처럼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트코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총 매출 가운데 8%가 온라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5% 정도의 온라인 매출 비중을 갖고 있었다면 물론 많이 성장한 것이긴 합니다만 뭐 월마트나 크로거 이렇게 다른 유통업체들이 배송 서비스 또 픽업 서비스 이런 쪽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이 코스트코는 오프라인 비중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코스트코에게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냐?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엔에서는 디지털화가 조금 느리더라도 코스트코 고객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코엔에 따르면 이제 코스트코의 북미 지역, 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죠. 여기에서의 재가입률이 91%, 글로벌 재가입률은 88.4%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서비스가 아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도 코스트코 고객은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고 온라인 강화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요. UBS에서는 코스트코도 월마트나 타겟처럼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멤버십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즉 언젠가는 꼭 온라인으로 가긴 가야 된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일단 그 코스트코의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해서요. 코스트코를 바라보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일단은 코스트코가 왜 주가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월간 성적표를 계속해서 좀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간에 좀 꾸준히 좋았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좀 서프라이즈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웃퍼폼 의견과 목표 주가 $400를 제시를 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분기 실적에 대한 주가 하락 반응 확률이 한 80% 정도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또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CFRA라는 기관에서는 이번 실적을 보고 매수해서 보유로 이 투자 의견을 내렸고요. 목표 주가도 $365에서 $355로 내렸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 팬데믹발 실적 호조의 지속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그리고 월마트에서 월마트 플러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코스트코의 어떤 가입자 증가세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듯이 일부 경계론도 있음을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 바로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팔란티어인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뉴욕 증시에서 현지 시간 29일에 직상장을 앞두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업체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부터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팔란티어의 시초가를 $10 안팎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220억, 우리 돈으로는 25조 8,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이례적인 실적 전망치를 또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죠. 3분기가 전년 이 매출 대비, 실적 대비 47%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상장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CNBC의 짐 크래머는 팔란티어를 완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조금 망설여진다면서 당사는 견고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관리 방침, 운영 방침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요 고객이 중앙정보국 CIA나 연방수사국 FBI 또는 국토안보부 등 비밀스러운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의 오사마 빌라덴 제거 작전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또 그 이름을 알렸었는데, 과연 팔란티어가 상장과 함께 또 떠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는 부분인지 좀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규 상장하는 팔란티어에 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비상장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커버리지를 게시한 IB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이 집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생각해볼 리스크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 기업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매출이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은 굉장히 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또 $1.6억 적자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기업에는 그렇듯이 좀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좀 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직상장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가 주식을 파는 방식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리스크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장 초기에 이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좀 모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측 발표에 따르면은 8월에서 9월 초에 이 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4.17달러에서 11.5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를 이제 단순 계산을 해본다면은 기업 가치가 93억 달러가 될 수도 있고 250억 달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음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업에서 자신들의 희석 주식이 총 21.7억 주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8.6억 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80일간 보호예수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실제는 극소수의 주식만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화될 가능성, 그리고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굉장히 부풀려질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을 안 하려고 했다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또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창립자인 피터 틸의 말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